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함께 설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꿀팁과 정보를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상속세와 증여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상속세를 자식한테 내게 할 수 있을까? 증여세에 대해서 내가 해당이 될까?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가 걱정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먼 훗날 10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해당이 안 될까요?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를 유의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율표 얼마나 있어야지 내가 재산가액이 얼마나 있어야지 상속세를 낼까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요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을 유심하게 봐주셔야 돼요. 내가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에 해당하는 30%를 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과세표준을 우선은 받아가셔야 돼요. 과세표준이 얼마나 있는지 나한테 과세표준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과세표준에 맞춰서 1억 원부터 30억 초과까지 10%대부터 50%까지 이렇게 세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누진 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1억 원 이하는 없고요. 그다음에 5억 원, 1,000만 원, 30억 원, 4억 6천만 원까지 누진세 공제를 받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도 증여 공제가 있잖아요.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자 한 분에 해당하는 6억 원까지 10년 안에 6억까지 증여를 해 주셔도 세금을 안 무는 거죠. 10년 안에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고요. 자녀나 직계 비속, 존속 같은 경우도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도 10년 이내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이것도 10년 이내에 1,000만 원까지 증여를 해주시면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제 한도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우선은 상속세 계산법.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에서 과세표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과세표준을 우선은 구해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산식이 중요해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플러스 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하고 어떤 게 더하고 어떤 게 빠지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데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상속을 해주시는 물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간주 상속 재산
하고 추정 상속 재산을 다 더해서, 여기는 다 더하기죠. 다 더하기죠. 다 더해서 나온 금액이 총 상속 재산 가액이에요. 그러면 간주 상속 재산하고 추정 상속 재산은 무엇일까요? 간주 상속은 보험금이나 신탁 재산, 퇴직금 등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못 받지만 내가 사망하고 나서는 나올 수 있는 금액을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요. 추정 상속 재산은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받은 부분, 요거는 플러스를 해요. 10년 이내에 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모두 더해서 상속 재산 가액을 설정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빼는 금액도 있어요. 빼는 금액은 비과세 및 과세가액의 불算. 요거는 이제 이거 뭐죠? 증여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문화재를 사거나 유명한 예술품을 사거나 아니면 기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상속 재산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굉장히 재산 많으신 분들이 나는 자식한테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사회에 공헌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은 다 상속 재산에서 빠지는 거예요. 상속세 계산하는 거에서 빠지고요. 그다음에 공과금이나 장례식 비용, 채무 이런 것도 요 총 재산가액에서 빠지고요. 이렇게 앞에 다 빼기죠. 빼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재산은 더하는 거죠. 요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 이내에 제가 계속 증여를 하고 있었는데 10년마다 끊어서 6억씩 자녀한테는 5천만 원씩 10년마다 끊어서 증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망 시점이 10년 되기 전에 한 5년 만에 10년 끊고 그다음에 5년 만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5년 이내의 것은 이 증여, 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더하고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를 매길 수 있는 가액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과세 가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상속 공제를 또 받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상속세에서도 혜택 받는 게 많고요. 증여세에서도 혜택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상속 가액이 설정이 되면 상속 공제를 또 받죠. 기본 공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6억도 받고요. 그다음에 감정 평가 수수료. 요거는 이제 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요 감정 평가원한테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수수료도 빠지고요. 그러면 드디어 과세 표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잡히는 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율 10%에서 50%까지 과세 표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안 내고요. 1억 원 이상이면 10% 내고요. 30억 원 이상이면은 50% 내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10%에서 50%까지를 곱하는 거죠. 과세 표준에다 50%를 곱하고요. 여기 곱한다고 써 있죠. 시계 이렇게 빼고요. 그러면 상속세, 우리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산출이 되는 거죠. 상속세가 산출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 공제를 하죠. 아까 누진공제 있죠. 누진공제. 금액 단위별. 요거를 또 받으세요. 누진공제를 받으시고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으시고 이렇게 산출세액에 누진공제를 받는 거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진공제를 또 받으시고.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대 생략 시 30에서 40%까지 할증을 받는 거. 요거는 이제 조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손주가 있어요. 그런데 조부모님이 부모 때를 건너뛰고 손주한테 바로 상속을 해주시면 요거는 세대 생략이라고 해가지고 할증을 받아요. 30에서 40%까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훨씬 더 세율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렇게 빼고 나면 정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여세를 한번 볼까요? 증여세를 하면 증여세도 보면 여기 산식이 있죠.
빼는 부분, 더하는 부분. 이 부분만 잘 아시면 돼요. 어떤 거는 더하고 어떤 거는 뺄지.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은 아까 정해져 있죠. 내가 뭘 증여를 할 때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 원까지인데 그 이상의 것을 증여할 때는 그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그다음에 채무액도 빼줘야죠. 채무액도 빼고, 그다음에 증여재산 가액 10년 이내에 10년마다 6억 했는데 20년 지나고 5년 사이에 사망을 하시면 5년 이내의 것은 더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과세 가액이 설정이 되면 여기에서 또 증여공제,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받아서 드디어 증여세를 납부할 과세표준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과세표준에다가 아까 상속세랑 같은 세율표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1단계 10%부터 마지막 5단계 50%까지 과세표 곱해서 증여세가 드디어 나오죠. 증여세가 드디어 나오면 이 나온 금액에다가 똑같이 공제를 다시 한번 받죠.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을 납부세액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도 증여에서도 세대생략 시 할증, 굉장히 제가 세대생략 시 할증 이거 받는 거를 조금 더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조부모님들이 아들은 못 믿겠고 손주는 너무 이뻐. 그래서 아들한테는 안 주고 싶고 손주한테는 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뭐 감면되거나 뭐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할증을 꼭 30에서 40%까지 할증을 낸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 계산법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저기에 해당이 안 돼. 저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차감도 해주고 빼주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서 상속세를 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율에 따라 나와 있는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사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 후에 10년 후에 사망, 20년 후에 사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택 가격이 한 해마다 평균 이거를 평균 4%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주택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86년부터 22년까지 평균적으로 오른 프로테지가 4% 정도 오른대요. 해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 그냥 그것만 대비를 해보면 4% 정도 오른다고 대비를 해보면 지금 뭐 아파트값 떨어지네 어쩌네 뭐 집값 이렇게 대출이 힘들어서 집을 못 사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집값이 계속 곤두박치지는 않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오르고 있을 거다. 계속 우상향 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주택 가격이 지금 5억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5억이에요. 5억인데 내가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10년 후가 되면 지금은 5억이지만 현재는 5억이지만 지금 사망하면 배우자가 있건 배우자가 없건 간에 상속세는 없죠. 10억 미만이니까. 공제를 기본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6억을 받으니까 없죠. 하지만 10년 후를 보면은 4%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5억짜리 아파트가 그냥 5억으로 계속 쭉 있지는 않겠죠. 7억 4천만 원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렇게 예시를 하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공제 6억까지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없을 경우 10년 후에도 내 배우자가 계속 살아있을지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을 하죠. 근데 뭐 크게 부담은 안 되실까요? 3,800만 원? 사실은 저는 3,800만 원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자가 없을 때는 3,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런데 10년 후 말고 20년 후, 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10년 후에 65세 이내에 죽을 확률은 저는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년 후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후를 한번 볼까요? 20년 후를 보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가 7억 4천이 됐다가 10억이 넘게 되죠. 5억짜리 아파트가 20년 후에는 1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도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다 세금을 내요. 그런데 세금 내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1,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은 1억 1,900만 원, 거의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돼요. 과연 내가 20년 후에 사망을 했는데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자녀들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현찰을 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자녀분들한테도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더 많겠죠. 50대 중반, 55세 되신 분이 10년 후면 65세고요. 20년 후면 75세예요. 30년 후에 봤자 85세란 말이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6세인 건 아시죠? 86.5세인가? 아마 조금 더 올해 발표는 더 늘었을 텐데, 이렇게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세액은 점점 늘어날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신 분들은 더 많겠죠, 세액이.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10년 후에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5,900만 원이지만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은 2억 3,400만 원이라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이걸 가지고 상속세를 내라고? 나는 지금 실거주자고 나 지금 살아있는 집을 고스란히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1억이 넘는, 2억이 넘는 이런 금액이 과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어느 시점에 사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딱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급하게 뭔가를 처분을 해야 되고 어디선가 대출을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5억짜리 아파트를 20년 후에 사망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상속세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억 2천만 원의 상속세를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선은 대출을 활용해요. 은행에. 대출 이자 5%라고 예시를 하죠. 대출 이자가 지금 5%보다 높을까요? 아마 5%보다는 아마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출 금액이 총 1억 2천만 원에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하는 방법으로 예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총 상환하는 금액이 1억 2천 대출하는데 5% 대출 이율을 적용했을 때 총 상환하는 금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금 사망 1억 2천에 이자가 7천만 원이 붙는 거죠. 20년 동안 내는 이자가. 진짜 20년 동안 돈 열심히 벌어서 7천만 원을 모아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7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9천만 원 나누기 20년이죠. 240개월이에요. 240개월. 240개월 하면 한 달에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9만 몇천 원 되는 것 같아요. 거의 80만 원 돈 돼요. 한 달에 내는 돈이.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20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지 상속세가 해결이 돼요. 아,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생활비 빼고 자식 키워야 돼, 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쓸 돈도 많은데 80만 원인 돈이란 돈을 아파트 하나 물려받는데 상속받는데 상속세 대신 매달 80만 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보험 상품을 막 홍보하려고 이 상품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맨 마지막 방법에 나와 있어요. 보험을 활용하라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거든요. 종신보험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입 금액 아까 1억 2천이었죠? 세금이.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사망을 해도 내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하고 다음 달에 사망을 해도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고요. 내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하고 1년 후에 사망을 해도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보험료는 한 달만 내든 12달만 내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장금을 받는 거고요. 20년 납이에요. 똑같이 대출 받는 거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처럼 20년 동안 돈을 내는 거고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1억 2천만 원을 보험료가 총 납입 보험료가 7,369만 원. 그러니까 한 7,400만 원 되겠죠. 7,400만 원을 내고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보장받는 거죠. 이자가 5천만 원이 넘게 붙는 거죠. 이자만 해도 5천만 원이 붙는 이렇게. 얘는 7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자만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월 납입 보험료 볼까요? 30만 7천 원. 월 납입 보험료 30만 7천 원을 20년 동안 내면 7,300만 원이 되는데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해서 갚는 기간이 20년인데 매달 80만 원씩 20년을 내야 되는 거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상속을 이제 받으세요. 이렇게 상속을 막 받는데 상속 받는 것도 내가 상속받는 물건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빚이 훨씬 더 많아. 그렇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클 때,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클 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요. 상속 포기는 아예 다 포기하는 거고요. 한정 승인은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갚는 걸로 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는 시점에 이렇게 부채가 훨씬 더 많았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0억짜리를 가입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빚은 너무 많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그나마. 그래서 10억짜리 보험금은 다 포기하고 상속은 다 포기했는데도 본인한테 10억 보험금이 수령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한테. 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보험금은 처음에 가입할 때 상속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한테 10억은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상속인한테 사망보험금이 10억짜리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거 이외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세금은 안 내시나요? 상속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은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런
다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았는데 상속세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볼까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효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로 되어 있고 자녀가 받는 사람, 수익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10억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공제를 조금 받기는 해요. 100% 다 상속세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할 때에는 계약자, 수익자, 자녀분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어 있는 성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어리게 돼서 어려서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했어. 상속자만 자녀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좀 예를 보시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다 100% 보험료를 내면은 그 1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중간에 한 40% 정도 내다가 자녀분이 성인이 돼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녀분이 납부하는 걸로 계약자 변경을 하죠. 그러고 나면 부모님이 낸 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요. 그런데 100% 다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세는 0원인 거죠.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나하고는 굉장히 먼 동네에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이 맨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항상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재산이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에 대한 걱정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100% 안 내도 되는 정말 빵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자녀분들도 굉장히 이거는 자녀분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커서 향후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또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또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경험 토대로 꿀팁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전 보험 점검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부터 은퇴를 준비하는데요. 길게는 30년 뒤, 또 짧게는 10년 뒤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보험도 은퇴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은퇴를 하고 어떻게 살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보험을 점검해야 된다는 주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와 주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누구나 꿈 같은 은퇴를 꿈꾸곤 하는데요.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수정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어떤 보험을 갖고 가야지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장을 받을 때 꼭 필요한 보장이 뭘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은퇴하고 여러 번 보장을 받으려면 일단 애초에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50대 남성분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고요. 남매를 키우시는 가정분인데 보험을 다행히 일찍 준비를 하셨어요. 어느 가정이나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뇌나 심장 이런 보장성 보험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찍 준비를 하셔서 예전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어떤가요? 은퇴 이후에는 내 보험을 수정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20년이나 30년 그 이후가 될 텐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 80세 하면 많이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바짝 벌어서 자녀도 키우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 나눠서 쪼개서 써야 되는데 보장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일어날지 아니면 반복적인 보장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나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은퇴 이후에는 아플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되는 반복적인 보장이 필요한데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일찍 보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보장이었겠죠.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일단 종신보험을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종신보험 준비하셨는데 CI보험이라고 해서 혹시나 중대한 상황이 중대한 질병이 걸리거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 선지급 받는 종신보험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CI 종신보험이 많이 이제 판매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CI보다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는 중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셨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선지급을 하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그냥 사망에 따른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보험 보시면은요, 사망에 대한 그 보험이 은퇴 이전에는 5천만 원이고 은퇴 이후에는 사망값이 1억이 되어 있어요. 아마 보험에 있어서 체증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은퇴 이후면은 아마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나이죠. 그 이후에 1억이 필요할까라는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종신보험이고요. 정말 자녀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보장이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종신보험입니다. 또 보장 내용도 요즘의 의료 환경에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을 할 때까지 내 몸 상태를 놔두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아직 반절이나 남았다면 이런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돈을 나의 사망값을 위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 나이에 과연 유지를 해야 될까 약간 의문점이 들면서 이 보험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의견을 내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험 내용을 보시면은요. 암보험을 일찍 다행히 준비하셨어요. 6천만 원 준비하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만기가 짧습니다. 80세 정도인데 물론 그 안에 암 걸릴 사람은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100세 시대이고 80세 이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기 암이 언제 찾아올지 안다면 속 시원하겠지만 불안하게 이 보험만 갖고 가기는 약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또한은 유지하시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장 내용은요. 이때 당시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이 가장 넓은 보장이었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뇌에 관련돼서는 100% 보장되는 뇌혈관, 심장에 관련돼서는 심장 자체까지 보장되는 보장으로 보장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 또한 이걸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가 있지만 다행히 일찍 보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몇 년만 납입을 하시면 이 보장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이라도 내가 확률이 적은 이 보장을 갖고 가기 싫다 하시면 이 보장에 대한 해지환급률을 확인해 보시고 이 보장을 더 유지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보장을 갈아타실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보장 내용은 환급률을 보시고 유지를 하실지 아니면 조정을 하실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0대 가장분이 은퇴를 앞두고 사망보장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납입할 기간을 보시고요. 해약 환급률을 보시고 앞으로 납입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같은 보장값에 단기로 납입할 수 있는 종신보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납입할 기간을 생각하셔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종신보험은 조정 의견 내려드렸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보완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 납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보장이 약하니까 환급률을 확인하셔서 보장을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은퇴하시기 전에 일찍부터 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하셨지만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행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보험들이 출시가 됐고 또 암보험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롭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보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해결책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해결책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경우는 5년이면 5년, 아니면 7년, 10년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납기가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사망값만 보장을 원하시는 종신보험이 있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은 종신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원화로 가입했다가 달러로 전환하는 종신보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의 목적으로 앞서 김경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신보험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이런 것을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게 바로 종신보험의 기능이고 세금 절세의 목적도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활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이 시점에서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또 나의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사망값보다는 나의 은퇴 시점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같은 값으로 한번 30만 원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납기는 이분이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 7년 납으로 가정을 해봤고요. 7년 납에 한 30만 원 정도를 한번 납입을 했을 때 총 납입보험료는 한 2,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100세까지 이 보험을 유지했다가 해지한다면 이 돈은요 한 4,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한 178%의 수익률이고요. 만약 사망값으로 따지면은요 처음에는 2천만 원의 보장이었지만 요즘에 종신보험은 체증형 종신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지만 매년 5%씩 상승하는 사망값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100세를 가정했을 때는 4,9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이런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을 더 납입을 해야 됐지만 지금 종신 같은 경우는 7년만 납입을 하면 되고 3년을 더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종신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의견에서 제가 암보험에 대한 보완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시점에는 우리가 한 번만으로는 보장이 되면 안 되고요. 반복되는 보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면서 한 번도 올 수가 있지만 2번, 3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되는 원발암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암은 원발암에서 시작돼서 전이가 돼서 두 번째 암이 발병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암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전이암에 대한 암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진단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암을 발병한 이후에 2년이 지나야지만 보장받는 게 재진단암이었고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비해서 다소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암에 유전이 많은 분들만 준비하시는 특정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일반암이나 내가 전이 될 수 있는 암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암보험도 진화합니다. 오늘의 보험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있는 일반 암에 대해서 암보험이 있다면 암에 있어서 면책기간, 우리가 암에 있어서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죠. 하지만 오늘 플랜 내용에서는요. 암에 있어서 암보험만 갖고 있다면 1년 이상만 유지만 하고 있다면 암보험에 있어서 90일의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 감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부위를 8부위로 나눠서 어떤 암이든 부위에 따라서 1,000만 원씩 보장이 되는데요. 전이암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1,000만 원씩 보장되고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는 20년 납입이고요.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5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6천만 원의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암이 걸리거나 어떤 암에 대한 전이암이 걸렸을 때 1,000만 원씩 각각 보장된다면 이것 또한 큰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완 내용에서 뇌나 심장에 있어서 다소 보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술비에 대해서는 급여가 있다, 비급여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수술에 있어서 급여 부분, 특히나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5종에 있어서 8종에 있어서 어떤 수술비가 다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보시면 크게 확대 한번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7종 수술이나 8종 수술,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5종 수술비나 이런 7종, 8종 수술비를 동시에 준비하신다면 수술에 대한 빈틈이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는요. 내가 어떤 수술을 하든 내가 급여 부분에 있어서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술을 하건 간에 5종이나 7종, 8종이나 양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뇌나 심장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수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활질환에 있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수술을 꼭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준비하신다면 은퇴 이후에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플랜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입도 즐거워야 되고 좋은 풍경 보면서 눈도 즐거우려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들 다시 한번 점검 통해서 더 나은 인생 설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유롭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빠르게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상품의 조건이 궁금하다는 분이 계신데요.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비과세 상품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에요. 세금을 안 낸다는 거 너무 좋죠. 우리가 공항에 가서도 면세품 막 엄청 좋아하듯이 이렇게 은행의 금융권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상품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고 65세 이상이 되셔야 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조건들이 맞아야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시면. 하지만 이 비과세 상품에 굉장히 프리한 상품이 있죠. 보험에서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거든요. 예전에 비과세는요, 3년만 적금을 부으면 아니면 5년만 적금을 부으면 그다음에 더 늘어나서 7년만 부으면 지금은 10년 동안 고스란히 유지를 해야지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과세에 대한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은행 상품 말고 보험 상품에서의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은행에서 받는 범위보다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종신보험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것도 굉장히 강의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보험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거나 감이 오실 텐데, 보험회사의 비과세는 의료보험 혜택도 의료보험 기준이 되는 설정되는 금액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나중에 연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빠지고요. 상속 증여에서도 빠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도 비과세 상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점점점. 3년에서 5년에서 7년에서 10년. 지금은 이제 10년은 기간은 10년이긴 한데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까다롭게 했어요. 연금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고요. 일시납도 1억 원 이상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금액을 또 막 줄여놓은 거지. 그래서 비과세 상품 자체가 굉장히 매력있고 좋긴 한데 조건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잖아요. 지금 비과세 상품을 하나라도 준비를 미리 해가시면 좋을 거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이자 소득세만 해도 15.4%잖아요. 이거를 내가 10만 원씩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도 이자는 정말 몇 프로 안 붙는데 그 몇 프로 안 되는 거에 15.4%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 굉장히 불합리하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을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빨리 더 줄어들기 전에 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과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매력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조건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